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 부담이 경감되고 기술주 주가도 반등하면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7% 상승한 26,145.9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3% 오른 2,904.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5% 상승한 8,013.7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3% 상승에 못 미친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2.7%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았으며 지난 7월 2.9% 상승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일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데 이어서 이 소비자 물가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달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증가 규모가 이란 산유량 감소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히고 신흥국 불안도 우려하면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5% 하락한 68달러 59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오펙의 지난달 산유량이 7월보다 하루 평균 42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2년 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0%로 내년은 1.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1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지표들이 경제성장과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나 이머징 마켓 금융시장의 약세와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한 덕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 반도체 주가가 오른 것이 고무적이었고 애플과 애플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애플의 주가 하락을 이용해 매수를 해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 석유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요.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이 독일 대형은행인 도이체방크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제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또 시장에 미칠 영향 볼 거고요. 내년 3월에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주가 하반기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용화 수혜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지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산유량 반등이 세계 유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이 석유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오를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우선 지난 8월이죠.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100만 배럴에 달하면서 1999년 2월 이래 처음으로 기존 1위였던 러시아를 앞서면서 산유국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선 그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언론에서 밝혔던 내용이 미국이 1973년 이래 처음으로 세계 최대 원유 산유국으로 올라선다라고 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이제 늘어나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텍사스가 지금 그 셰일 오일 붐의 중심적이라고 지금 밝히면서 우선 텍사스 서부 퍼비언 분재 유전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2월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를 제치고 산유국 2위 자리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좀 늘었다라고 좀 밝히면서 우선 지난 6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100만 배럴에 달했고 1999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마저 앞서면서 산유 1위로 올라섰다라는 부분을 그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미국이 당분간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에너지부에서는 적어도 2019년까지는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보다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미국이 이처럼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 채굴 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문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개발된 수압 파쇄법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반 아래 묻혀 있는 그 원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지금 채굴 비용도 지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에너지 투자 기업이죠. 이 BP 캐피털 펀드 어드바이서의 관계자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은 새로운 채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고 지금 진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튼 원유 생산량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음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 원유 생산량의 탄력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 유가의 등락이 최근에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9년에는 4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까지 배럴당 50에서 1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2014년 이후에 그 미국발 셰일 혁명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다시 저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016년 2월에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제 유가의 이러한 변동성은 굉장히 좀 최근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에 이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이죠. 오펙과 러시아가 이 산유국들 간에 하루 18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키로 하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가는 다시 7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석유 수출 기구들은 한때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업자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가격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나 이 오펙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중반 이후에 2년 동안 유가의 급락세를 좀 보였지만 감산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갔었는데, 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그 당시에 3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줄도산을 좀 하기 시작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셰일 오일 업자들은 배럴당 30에서 40달러 정도는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를 지탱할 수 없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을 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비용은 배럴당 10달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유 가격이 40달러 밑으로 데려가도 여전히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6년 말이죠. 산유국들의 감산하부 이후에 유가 반등과 함께 이 셰일 오일 회사들은 다시 일어서기 좀 시작했는데, 이런 새로운 채굴 기술의 그 발전으로 이 셰일 오일 생산 단가도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2015년 12월에 미국 의회가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셰일 오일의 어떤 판로가 크게 좀 넓어진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1975년에 중동 쪽에서의 오일 쇼크를 겪은 이후에 자국의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좀 금지를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나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원유를 수출했고, 수출량도 하루 50만 배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의회가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산 셰일 오일은 남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 등으로 수출되면서 이런 산유국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앞으로 유가 변동폭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국내 정유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표적인 어떤 산유국이라 볼 수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량이 지금 현재 좀 감소하는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이 다른 산유국들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란은 오는 11월에 예정돼 있던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원유 공급량이 지금 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제재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유의 그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상승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300만 배럴에 가까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채굴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베네수엘라 쪽도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우선은 이 80달러 돌파를 지금 현재 연말에는 당연하다라고 좀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유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그런 몇 개월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셰일가스 공급이나 어떤 이란 제재 이런 부분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되고 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가의 상승에 의한 어떤 호재 부분, 그 악재보다도 호재 부분은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스프레드 가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정유주 업체들한테는 이 정제 마진 쪽이 크게 개선이 되는 확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다른 같은 이런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서의 정제 마진의 배럴당 11달러 넘어서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의 상승은 이런 부분을 더 덧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정된 SK이노베이션 본다고 한다면은, 이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의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표적으로 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독일 역시 중국 기업의 또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독일의 대형 은행인 이 도이체방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도이체방크 지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독일 대형은행이죠. 이 도이체뱅크에 대한 어떤 인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매물에 나와 있는 도이치뱅크의 지분은 중국 하이난, 하이난 항공그룹, 하이안그룹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하이난 항공그룹의 보유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난에 지금 하이안그룹은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도이치뱅크의 지분을 7.6%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일부분은 시장 가치로는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투자공사 외에도 중국 최대 국영기업이죠. 중신, 그리고 중국의 초상은행 등이 이 하이안그룹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안그룹은 최근에 좀 공격적인 이런 기업 인수, 그러니까 M&A에 나서면서 이런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400억 달러 규모의 M&A에 나서면서 이 도이치뱅크의 3대 주주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막대한 자금력을 거침없이 행사하는 이 하이안그룹을 두고 어떤 두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우혹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해외 도피를 하고 있었던 부동산 재벌이죠. 이 권은규현 구의 같은 경우에 작년 4월에 어떤 공산당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 서계 친척들이 이 H&A의 비공개 주주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하면서 이 하이안그룹에 대한 어떤 M&A 행보에 많이 시장에서는 우려를 표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하이안그룹 같은 경우가 이 M&A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 부채 급증, 또 중국 당국의 이 자본 유출 통제 강화 정책 등의 발령을 다피면서 심각한 유동위기에 빠졌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이치뱅크의 지분을 시장에서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또 한 명의 핵심 인력을 잃었다라는 소식인데요. 테슬라 경영진의 이딴 이탈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시장의 영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테슬라가 지금 악재만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6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렸던 현재 상황이었는데 결국 경영진이 퇴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전 세계 재무 담당 부사장이 다음 달 7일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올 들어 42명째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선 맥거니어 이 부사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회사 CFO로 만나기 위해 퇴사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다만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에서 근무한 시간은 정말 좋았고 동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CFO직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고 이게 좀 밝혔고요. 우선은 퇴사 의사를 밝힌 부분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였죠. 이 데이브 모턴 테슬라 회계 책임자가 사임한 지 4월 만에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임원들이 계속 퇴사를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입사 후에 회사에 쏟아지는 대중들의 관심은 상상이었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테슬라의 임원들의 테슬라 임원들의 퇴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측에서도 이 경영진의 계속적 이탈에서 지난 1년간 어떤 2사급 이상의 감원율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좀 논란을 일축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시장에서 의심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테슬라 자체적으로 또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좀 애쓰고 있는데 기업의 안정성과 또 머스크죠. 테슬라의 CEO의 이상 행동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는 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일에 머스크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마리아나를 피우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날 테슬라 주가가 10%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어떤 행보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재정상도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익을 늘리고 전기차 생산량을 유지하라는 주주들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벌써 8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핵심 내용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어제 또 상당히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두려워하면서 봤을 테고, 예. 그리고 또 서민들에게는 이제 좀 집값이 안정돼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봤을 거고, 여러 가지 시각이 교차하면서 어제 대책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대책들은 일단 관심이 많으시면은 한번 다 어제 확인하셨겠죠. 거기다가 저희는 부동산 TV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주식을 연구하는 서울경제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일단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저도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봤던 부분들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에 나왔던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시켰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 과세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간 이제 정부의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투기 세력에 근접하는 쪽으로까지 이제 카테고리를 몰아간다는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과 함께 또 두 번째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이제 기준을 강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했는데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한다. 일단 LTV라고 하는 쪽이 제로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계속 맞췄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주택자도 영향을 받긴 받죠.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율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오는 구간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타겟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손본 부분들이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해서 이를 통해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집을 많이 갖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도 축소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줬었던 어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과하는 쪽으로 나가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부의 시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과거 뭐 참여정부나 뭐 어떤 정부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오는 가장 큰 모토는 일단 국민을 모두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을 좀 더 높여야겠다. 그러니까 즉 어떤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어떤 주택거의 급등 현상들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 라는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이 8번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미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주택을 실제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요자가 이런 정책 때문에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일단 국민 대다수 한 80~90%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어디냐라는 쪽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정책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의 기조가 약간 어떤 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회가 되면 모든 걸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열린 사고보다는 약간 이제 공공재를 강조하는 성격 쪽에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쪽에 선회를 보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꼭 염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주가죠. 예, 주가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는 기회 요인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규제나 억제 요인들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장님, 남북 경협 기대감에 건설주 쪽이나 시멘트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아니었을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또 건설주가 당연히 떠오르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건설주와 이제 시멘트주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중요한 대책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있었을 때 수요는 억제한다고 한다면 또 공급도 늘려야 되겠죠. 예. 근데 이 공급 늘리는 부분들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번에 약간 노출된 것도 있었죠. 관련돼서 후보지 공급주택 후보지를 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는데 아마 21일 날 관련돼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추석 연휴 전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약간 지금 이제 수도권 외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서울입니다. 인서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택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또 지방은 아직 미분양 때문에 좀 난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 그 형평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는 관점 쪽에서 건설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기회 요인들이 있는 쪽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어떤 서울시 쪽, 서울 안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HDC 산업개발 이쪽은 아무래도 강점이 높은 국내 건설 쪽에서는 강점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발표가 서울 안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건설주 그런 모멘텀을 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해외 수주 쪽에 무게를 둬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중에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는 쪽이 베트남이겠죠. 베트남과 관련된 쪽은 대표적으로 GS건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5만 평 규모를 이제 올해 연말부터 개발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베트남에 강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GS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잘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작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대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칸타빌인가요? 이걸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베트남의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는데 이제 성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만약에 베트남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높은 건설사는 앞에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설주인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게 될 텐데요. 내년 3월에 이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하반기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관련한 5G 상용화 수혜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보이는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통신주 올라가는 거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통신 부품 장비주들 움직이는 거 맞고요. 딱 그렇게 되면 그쪽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런 때는 산업의 초기와 함께 이제 개화 시기가 열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을 너무 세세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관련된 섹터가 나왔었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이번 달 안으로 5G 관련돼서 표준안이 마련돼서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아직 이제 수주가 어느 회사가 얼마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차별화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과 함께 이제 수주가 될 거야. 발주가 돼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같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카테고리 안에서 한 종목씩은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관련된 쪽에서 나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네. 그러면 담는 게 가장 우선이고 지금은 그중에서 무슨 종목이 좋은지는 일단 뚜껑은 아마 한 12월달, 11월달 가야 그때 좀 수주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뭐 핸드폰을 사서 거기서 나는 LG 플러스 써, 나는 SK텔레콤 써 하는 이런 단순한 입장 쪽에서 망만 관련돼서 이제 공급하는 사업자 쪽에서 아마 지금 통신사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망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망과 관련돼서는 또 5G가 개화되게 되면 요금제를 또 바꾸겠죠. 예.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바꾸는 과거 LTE보다 더 속도도 좋고 더 좋은데 당연히 요금제를 올리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5G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대표적으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관련돼서도 이제 데이터를 그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통신망이 쓰게 되겠죠. 예. 그럼 그에 관련된 요금제도 다시 책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쪽 사업들에서 나는 여기서는 어떤 비용을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만큼 요금을 책정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통신사엔 기회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통신주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LG U+입니다. 며칠 전에도 주가가 횡보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샀었죠. 예, 그러다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3, 4일 만에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런 흐름들처럼 그런 어떤 눌림목 쪽에서는 바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 U+ 같은 경우 지난 LTE 쪽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입자 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부분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LG U+에 대한 변화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5G 관련된 이 통신 장비 부품주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딱 몇 가지 특징적인 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일단 관련돼서 망도 정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광통신이란 증자를 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확 보였던 이런 설비 투자가 완료된 회사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삼성전자와의 납품 비율을 봤었을 때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30% 이상을 보이다 보니까 예. 이런 회사들도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스몰셀의 강점이 있죠. 스몰셀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망이 고도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를 어떻게 보면 작은 기지국 쪽으로 어떤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강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는 이런 어떤 스몰셀과 관련된 기지국이 건물 안에 건물 밖에 두는 게 아니라 건물 안쪽으로 둘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예. 자연재해 때문에 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 쪽에 드는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를 얼마큼 하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은 이쪽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번 국내 쪽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수주 쪽으로도 기대가 높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학주들 3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역 분쟁에 따른 이 중국 수요 위축 등이 원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가 금주 들어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3분기는 좋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부장님? 네, 화학주에 대해서 말이 많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화학주는 일단 무역 분쟁 얘기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 그러나 즉 투자를 지금 설비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가 지금 진행되면서 나오는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단위 3분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는 쪽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S-오일이죠. S-오일이 정유사인데 왜 화학 분야 쪽에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나 정제마진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노리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5조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4위 정도까지 올라오는 석유화학 업체를 변신하겠다. 이런 쪽까지 야심차게 보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S-오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어떤 화학사들이 다 투자를 좀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쪽에서 해당 관련된 품목들 쪽에서는 오히려 이를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같이 영향권이 비껴 나가기 시작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가가 52주 신저가고 쌉니다. 싼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는 우려감이 더 크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일단 선별적으로 만약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흐름들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화학주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일단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정유주는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유주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정제 마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6월 달까지 배럴당 한 4달러대 초반까지 가면서 3분기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나다 보니까 8월 달에 거의 6달러대 중반까지 가더니 지금은 거의 10달러대까지 들어오는 상황까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정유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또 배당 시즌이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었을 때 정유사의 또 실적의 한 30%를 가져가고 있는 쪽이 PX라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렌이라고 어렵죠? 오늘 어려운 얘기는 조금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되면 작전중과 싶을 정도로 쭉 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런 쪽도 봤었을 때 정유사의 수익은 작년이 사상 최대라고 그랬었는데 3분기만 하반기만 조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도와주기 시작하게 되면 사상 최대치 실적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정유사는 관심이 필요한데 그러면 세 가지 정유사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분리막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부분들의 성과는 한 2020년이면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는 정제 마진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연말까지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와 단순히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 어떤 여러 가지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나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과 관련돼서 이 정도 흐름들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원유를 추출해서 나왔었을 때 마진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와는 연동이 되긴 하지만은 거의 뭐 100% 움직임에 따라가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유가대로 보긴 하겠지만은 특히 지금 뭐 허리케인이 또 미국에 강타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물론 예상치보다는 한 단계 등급이 낮아졌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유가를 또 급등시킬 만한 요인들이 다가오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남방 수요와 함께 또 성수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유가의 상황들도 일단 우상향 쪽의 기조는 더 있다란 쪽으로 봤을 때 정제 마진에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학주보다는 정유주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와도 연동이 될 수 있는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투자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이고 특히나 코스닥 쪽이 좀 강한 듯 보이는데요. 투자 전략 좀 여쭤볼까요? 네, 지수는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수 관련돼서 분위기는 거의 시장이 어떤 변화가 강하게 들어와서 대형주를 끌고 나갈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살포시 접어놓으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섹터 관련된 움직임들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고요. 한 8월 중순반부터 수급을 보게 되면 어떤 외국인들은 또 지금 최근에 팔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고 기관도 별로 안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코스닥은 다릅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닥이 움직인다. 중소형주가 관심 많다. 종목 위주로 가겠다. 이런 시장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아직 시장 큰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는 시장은 자신 없는데 종목 중심은 기회다라고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현금을 쌓아 놓으신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 특히 섹터들이 어떤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한쪽은 또 내려가는 시소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눌림목들을 계속 공략해 가시면서 한 5%든 10%든 계속 따박따박 챙겼다가 빠져나오고 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약간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제가 여기서 무슨 섹터가 좋다 이런 거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다 아는 지금 종목들은 살 게 별로 없거든요. sek터 안에 종목들 살 거는 딱 정해져 있는 상황 쪽에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눈치 잘 보시면서 어떤 따박따박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수익을 좀 키워가는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지금 같은 때 잘못 물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앞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쪽으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서 버텨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이시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추세에 대해서 반대적인 상황 쪽으로 갔을 때 대한 어떤 종목들은 피하시고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계속 나오는 업종과 섹터 쪽으로 계속 붙으시게 되면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 봤었을 때 이제 중장기 투자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대형주로 어떤 강하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경기 신호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좋다는 거는 미국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국내 경제 지표 최근에 8월 실업률까지 보게 되면은 참 암담합니다. 이런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변화를 보고 경기 민감주를 사야지라고 하는 거는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주식으로 인해서 서바이벌 하겠다, 살아남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야겠죠, 지금은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큰 그림에 대한 방향들은 만약에 미국마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 대한 또 충격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저희랑 연관성이 높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앞으로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는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일단 여기 이 지수만 본다고 하게 되면 누가 패할 것인가는 분명히 패가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럼 거기랑 연관성이 있는 국내 여러 가지 여파들로 봤었을 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들도 생각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에,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에 40에서 80mm,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에 20에서 40, 중북부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도는 낮부터, 서울 등 중북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